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벌써 다음 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많은 주부님들은 설 차례상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이기도 한데요. 예, 설 차례상 장보기 어디서 하시나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각 36곳을 대상으로 설 이 성수품 가격을 조사를 해봤는데 네, 그 결과 이번 설 차례상 구입 비용이 전통시장은 20만 8천 원, 대형 유통업체가 26만 6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보다 5만 8천 원 정도가 저렴하다는 건데요. 이번 설 차례상 준비는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이 정이 넘치시잖아요. 네, 항상 덤을 가득 주십니다. 맞아요. 게다가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먹을 수 있는 전통시장 먹을거리, 친절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우리 전통시장,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3일 수요일 전통시장처럼 친절하고 정이 넘치는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흥국입니다. 네, 시장 가세요? 시장 가끔 엄마 따라 가는 정도? 저희 엄마도 가끔 가시거든요. 그렇군요. 버스 타러 가야 되긴 하지만. 앞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우리 전통시장 정말 저렴하죠. 오기 씨는 그 어머니하고 같이 가시고. 네, 거의 가끔 가시고. 제가 살고 있는 천안에도 중앙시장이라고 큰 시장이 있거든요. 여기는 명절 전만 되면은 길이 엄청 막혀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이 주변을 버스로 한번 지나가려다가 한 20-30분 걸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이 너무 막혀서. 보통 그러면 명절 차례상을 위해서는 마트를 가시나 봐요. 저희 집이요? 저희 집이요? 음. 저희 집은 그냥 시골에 가고 시골 할머니가 그렇군요. 미리 준비를 해오세요. 시장에 가서. 네네네. 그래요. 어쨌든 그 시장 가서 데이트를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말이죠. 네, 데이트 요즘은 장소 좀 특색 있는 그렇죠. 시장이 많아가지고요. 뭐 서울에 있는 광장시장이라든지. 이따가 그 소개할 거니까. 그래요. 이건 이따 소개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가서 데이트 장소 마땅치 않을 때 시장 가서 데이트를 하는 게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 전통시장은 이 먹을 게 맞아요. 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일단 떡볶이, 어묵 같은 분식류도 그렇고 이 전집 앞을 지나가면 냄새가 또 그 기름 고소한 냄새. 냄새가 참 발걸음을 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예. 먹을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하나씩 먹어보기만 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구경하고 뭐 맛보고 해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장만 보는 게 아니라 구경을 맛보고 좀 해야지 이제 힐링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죠. 맞아요. 근데 요새 아이들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방문해 본 경험이 많이 없을 텐데 아이들 데리고 전통시장에 좀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요즘 왠지 방학 숙제가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엄마와 전통시장 방문해보기. 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학 숙제를 요새는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체험으로 좀 꾸미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검색하기 어려웠으니까 쉽지 않은데 지금은 검색이 돼 있고 뭐 방학 숙제 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요새는 그래요. 그러니까 또 가봐서 직접 사진도 찍어보고 그래요. 그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인증샷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교육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통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생생하고 활기찬 기운처럼 오늘 내 손을 잡아요도 활기차게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네.
마지막 업무 보고의 주제는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입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 주제는 2016 마지막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래요. 업무 보고 시리즈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전통시장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술 마신 뒤 가장 좋은 숙취 해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 톡톡에서 그동안 2016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시행된 업무보고였던 국가혁신 분야의 업무보고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16 업무보고의 마지막 주제는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 였는데요. 법무부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가 이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죠. 자, 이 특히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관심이 좀 가는데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아동범죄와 보복범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어요. 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 아동학대 신고 체계와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획을 먼저 내놨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지금보다 확대될 전망인데요. 현재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상 신고 의무자는 의사와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에게도 추가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신고 의무 발생 시기도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즉시로 구체화해서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아동이나 여성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인력도 대폭 강화하는데요.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 111명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 이 가해자가 아동의 보호자나 부모일 경우가 좀 많고 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 좀 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법무부는 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의 은폐를 막기 위해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부검을 지휘할 계획이고요. 초동수사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거나 접근 금지, 친권 상실 혹은 정지를 청구해서 피해 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방침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많죠. 부모가 학대하는 경우 특히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남편만을 따른다고 해서 아이를 그렇게 미워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연애도 아니고 말이죠. 자, 법무부에 따르면 보복범죄 현황이 2012년에 236건에서 네. 2015년 346건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범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이른바 보복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궁금한데요. 네, 보복 범죄와 재범률 감소를 위한 범죄 예방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게 됐는데요.
올해부터 범죄자로부터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고요. 재범률 감소를 위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파악 가능한 지능형 발찌도 개발하게 됩니다. 팔찌 말고 발찌. 네. 그 스마트워치 이거 좀 갑자기 딱 귀에 띄네요. 네, 그렇죠. 스마트워치 뭡니까 이거 어떻게 쓴 거예요? 이거는 손목시계 형태인데요.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나 사전 지정한 보호자에게 위험 상황이 자동으로 전해지고요. 대상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 기능이 있어서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수신돼서 주변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능형 전자 발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부착자의 맥박이나 체온, 움직임과 위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사전에 범죄 징후를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법무부에서는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스템을 적용시킬 예정이고요.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예산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센터도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법무부의 부정부패 근절 방안도 궁금합니다. 네,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 방안으로 불법 비리 근절을 가장 강조했는데요. 무엇보다 부정부패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이를 위해 부패범죄 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 수사부를 신설해서 대규모 부패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 단위의 부정비리 사건과 공공 분야의 구조적인 폐단과 고질적인 부조리 등을 집중 수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방위사업수사부는 방위산업 전반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국방부와 합동 수사 체계를 꾸려서 군수품 조달 과정의 금품 수수나 시험 성적서 위조 등 방위산업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무부의 올해 정책 추진 과제들 잘 추진이 돼가지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질서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환경 되게 중요하죠? 네. 환경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볼까요?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와 가뭄, 녹조, 집안 침하, 싱크홀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생활 악취 등을 5대 환경 난제로 정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대 환경 난제. 어렵다는 얘기죠, 풀기가. 네. 그래요. 자, 미세먼지와 가뭄 그리고 녹조 같은 문제는 지구온난화와 또 좀 관련이 있어서요. 맞아요. 대응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방안이 나왔나요? 네, 먼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예보 정확도를 2013년 73%에서 올해는 89%까지 높이고요. 예보 권역도 10개에서 18개 권역으로 보다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노후차 3만 8천 대는 조기 폐차하도록 하고요. 2만 대에는 매연 저감 장치 부착하도록 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 대책도 강화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 관련이 많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데 주요 원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대상 지역을 제철소 등이 많은 상동성 지역에서 석탄 화력 발전 등이 분포해 있는 하북성, 선사성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미세먼지 문제 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맞아요. 장기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여름에는 이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가뭄과 녹조. 네. 이 문제는 어떤 방안을 좀 내놨나요? 네, 환경부는 상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의 빗물을 저장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물그릇을 개발하는데요. 스마트 물그릇이 가동되면 연간 팔당댐 2개분인 4억 8천만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새나간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작업도 강화해서 누수량을 2012년 24%에서 2017년 17%까지 낮출 계획이고요. 절수 제품 의무 설치 대상도 기존 공중 화장실이나 숙박시설, 체육시설에서 공공 건물과 대형 건물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녹조 문제는요. 먼저 녹조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로 했고요. 예. 저수지 수문을 열어서 보나댐까지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녹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댐과 보
그리고 저수지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전에 녹조 현상을 막기로 했는데요. 녹조 발생했을 때는 조류 차단막을 설치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예, 지반 침하 현상, 이 싱크홀 문제도 최근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네. 예,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차입가 이렇게 빠져봐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맞아요. 싱크홀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 하수관 때문에 발생한 싱크홀이 2012년 10건에서 2014년 59건, 2015년 8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싱크홀의 근본 원인인 노후 하수관을 중점 정비하게 됩니다. 전국에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48,725km 중에 올해는 34%에 해당하는 약 16,600km에 대한 정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후 하수관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정비를 추진합니다. 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하수 악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화조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요. 서울 관광 명소거리 5개소를 선정해서 악취 저감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환경부 업무보고에는 2020년까지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108만 대나 보급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엄청 많죠. 네. 온실가스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산업 모델로 친환경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네. 우선 올해는 하이브리드차 5만 2천 대, 전기차 8천 대, 수소차 71대 등 친환경차 24만 3천 대를 보급합니다. 친환경차 보급과 함께 압축 천연가스, CNG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 등 친환경차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전기차 활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급속 충전기도 지난해 337개에서 올해는 487개, 2020년까지 1,4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개발할 계획도 좀 있군요. 네,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 모델로 시범 운영할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네. 발전과 도로 수송에 치중되어 있는 탄소 저감 계획을 가정과 건물, 폐기물 등 비산업 부문까지 포함해서 탄소 제로화 계획을 완성한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 비중이 높은 수송 부문의 경우에 전기차 보급을 늘려서 탄소를 줄여나갈 계획이고요.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이 현재 국가 전체 계획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요. 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2020년까지 제주도 전기차 보급 비중을 70%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 사업을 더 확대하고 브랜드화해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죠. 네, 지난해 처음 설립된 홍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10개소를 완공할 예정인데요.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하수 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나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판매해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환경부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시켜서 수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인데요. 폐기물 열을 활용한 농작물을 재배해서 판매하고 꽃길을 조성하는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 명소 개발로 개발도상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수출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그 환경부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고 제재하는 부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게 많죠. 네, 다른 부처의 내용 좀 짚어주십시오. 먼저 국민안전처는 현재 연간 3명에서 5명 정도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제로화하기 위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지자체나 경찰과 협조를 해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각종 교통안전 홍보와 캠페인 전개 등도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활동 공간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생산부터 수입, 유통, 소비 등 전 단계에 걸쳐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식품업체 전반에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햇섭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네. 음식재료 납품업소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햇섭 인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척제나 일회용품 등 위생용품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됩니다. 네, 2016 업무 보고를 통해 과연 정부는 올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해 대한민국은 각 부처에서 중점을 뒀던 주제처럼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가 융성하며 청년들의 행복하고 튼튼한 안보 위의 원칙이 바로 선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를 소개해 주실 거죠? 자, 우리가 오늘은 오프닝부터 전통시장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드디어 나오는군요. 그렇죠. 설 차례상 준비로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 설을 맞아서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분들도 올해는 전통시장을 한번 방문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마음에 준비하신 그런 마음에. 거군요. 준비했습니다. 네. 자, 권철의 노하우 전통시장 특집. 특집! 네, 특집이라고 할 만큼 특별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전국에 유명한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모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특색이 있는 시장들일지. 첫 번째로 가볼 전통시장은 어딘가요? 네, 먼저 살펴볼 곳은 말이죠. 바로 서울입니다. 아하, 네, 서울은 가깝네요. 우리의 수도죠. 네. 굉장히 또 시장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서울? 어떤 시장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서울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던 광장시장 제가 가본 곳이라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그렇군요. 네. 저는 동대문시장 뭐 이런 데가 생각나는데.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도남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서울에도 많은 전통시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 중에서도 서울 공식 전통시장 1호인 옥희 씨가 얘기했던 광장시장으로 갑니다. 전통시장 1호? 네.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광장시장은 국내 최초의 상설시장으로 1904년 을사조약이라고도 하지만 을사늑약이라고 요새 표현하는데 네. 예,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에 일본인들이 남대문 시장 등 서울의 상권을 장악하고 경제 침략 정책으로 조선의 경제를 위협하자
조선의 상인들이 이에 맞서 세운 시장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음. 아 이런 전통 역사적인 그런 전통이 있는 시장이구나. 네. 그 을사늑약 이후에 만들어진 시장이라고 하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시장인 그렇죠. 거잖아요. 110년 넘었어요. 그래서 생겨나 의미도 굉장히 남다르고 되게 그렇습니다. 의미가 깊은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광장시장은 100년 넘게 한복 원단과 양복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복재. 이런 거, 커튼, 침구류 등 직물 도소매상들이 많은 시장으로 명성이 높았는데요. 네. 최근에는 마약김밥과 빈대떡, 육회 등 특색 있는 먹거리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옷 시장이었다가 이제 먹거리 시장으로 네네. 바뀐 셈인데, 제가 광장시장에서 생간을 먹어봤나 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먹거리 장터는 본래 야간 장사를 하는 직물상들과 새벽에 물건을 떼러오는 소매상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장소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먹을거리가 더 유명해졌죠. 그러게요.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고. 여기서 데이트 해본 적 있습니까? 네, 맛있더라고요. 제가 소개해줬죠. 그래요. 자, 광장시장 먹자골목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지만 이 늦은 저녁에 가야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하고요. 아, 맞아요. 이곳에 가시면 빈대떡과 만두, 그리고 보리비빔밥, 마야김밥, 육회가 이제 유명하다고 하니까요. 광장시장을 방문하시면 꼭 드셔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을 거 말고 꼭 가봐야 할 곳, 가봐야 할 가게가 또 있을까요? 네, 광장시장이요. 광장시장에 가시면 이 구제상가가 있습니다. 구제상가를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점포별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구제상가에 100여 개의 점포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구제상가거든요. 점포가 되게 많네요. 네,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번 놀라고 보존 상태에 두 번 놀란다고 하는데, 이 발품을 열심히 팔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브랜드의 상품까지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광장시장 여기서요? 네. 시장에서 구제상가. 브랜드의 상품을 아무리 구제라고 해도 되게 놀라울 것 같은데요. 뭔가 열심히 시장을 누비면서 내가 원하는 옷을 찾았는데 가격도 너무 착해요. 와, 이거는 진짜 뭔가 보물찾기에 당첨된 기분이랄까?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장 가는 게 마치 소풍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게요. 뭔가 발견하러 가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광장시장은 지금 이 먹을거리가 더 유명해져서 그런지 이런 원래 이 광장시장에 더 유명했던 한복이라든지 뭐 양복제, 이런 커튼. 옷재 같은 데는 약간 좀 사람이 휑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먹을거리 이쪽 부분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세상은 돌고 도니까요. 그럼 나중에 다시 또 한복이 유명해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또 다음에 어떤 시장으로 가보나요? 자, 이곳도 서울에서 유명한 전통시장입니다. 이곳은 특히 엽전으로 유명해요. 엽전. 엽전으로 유명한 시장은 제가 TV에서 많이 봤어요. 엽전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먹고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장이던데. 엽전이 이제 상품권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네. 도시락 카페 엽전 서비스로 유명한 통인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통인시장으로 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통인시장은 일제 강점기인 1941년에 효자동 인근의 일본인들을 위해 조성된 공설시장을 모태로 하고 있는데요. 6.25 이후 서촌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옛 공설시장 주변으로 노점과 상점이 들어서면서 시장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점포수는 80여 개로 식당이나 반찬 가게 등 요식 관련 업소가 가장 많고, 채소나 과일, 생선, 정육 등을 판매하는 업소가 그 다음이고요. 그 밖에 옷가게, 신발가게, 수선가게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통인시장은 2012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 도시락 카페 통. 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TV에서 봤거든요. 이 도시락 카페 엽전으로 막 이렇게 뭐 사고 막 팔고 막 이러는 것 같던데, 순철 씨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네. 오키 씨도 가본 것 같은데. 가보진 않고. 아, 그랬어요? TV를 봤다? 네, 보기만 했다. 네. 저희 이제 학교하고 가깝습니다, 여기가. 서울명학교가 이제 효자동에 있거든요. 가보셨어요, 그럼 순철 씨가? 여기 뭐 어렸을 때 떡볶이 먹으러
엽전도 사용해보고 어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때는 엽전이 없었겠다. 없었어요. 네네네. 2012년부터 이제 생겼으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 굉장히 막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날 것 같기도 한데 가면 네. 이 통인시장에서 도시락 카페를 이용하시려면 엽전이 필요합니다. 엽전 한 개당 500원이라고 하고 엽전을 구입하셔서 시장 내에 있는 도시락 카페 가맹점에서 원하는 음식을 고르신 다음에 도시락을 가득가득 채우시면 끝. 그리고 채워진 도시락을 들고 도시락 카페로 들어가가지고 밥, 국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 이제 완벽한 점심 식사, 저녁 식사가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에서 전통 화폐로 네. 이 시장을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겠어요. 그죠? 네, 이거 제가 그 TV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특히 신기해하는 걸 봤거든요. 뭐 그러니까 시장 문화 체험이라고 해서 이모 좀 더 주세요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막 이모 애교 좀 더 줘요, 더 줘. 네. 이렇게 막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음, 또 이 도시락을 채우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도시락 카페는 혼자 가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서 이게 시장의 다양한 음식을 담아와서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에게 소개도 하고. 도시락 뷔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예, 옛날에는 부페라고 그러고 요새는 뷔페라고 하는데 버페가 맞는 발음입니다. 버페. 아주 영어를 하면은 항상 이렇게 원어민 발음을 하시려고 노력하는데 영어 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못합니다. 영어 잘 못해요. 오키 씨는 토익을 보았지만 저는 토익을 보지 않았거든요. 네. 네. 어쨌든 통인시장은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서요. 광화문과 경복궁, 그러니까 광화문과 경복궁, 청계천 등 주변에 볼거리도 참 많으니까 네. 시장 구경도 하시고 주변 관광지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저나 말이죠. 혹시 갈치조림을 좋아합니까? 아, 좋아하죠. 먹기도 편하고. 갈치 맛있고. 뼈가 쏙 빠지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런 게. 자, 그 갈치조림을 좋아하신다면 남대문 시장으로 가십시오. 아하. 이 남대문 시장 골목골목은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 많은데요. 특히 양은 냄비에 자글자글하게 졸여내는 갈치조림은 남대문 시장의 대표적 먹거리라고 해요. 이것도 양념. 얼마 전에 또 우연찮게 이걸 TV로 또 봤어요. 이거 오늘 훈어가 저를 위해 준비된 것 같은데 다 TV에서 본 곳이 다 나와가지고 여기 갈치조림 일 주문을 하면 갈치 튀김도 주고 계란찜도 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먹는 재미가 있고 되게 맛있대요. 그렇군요. 가게마다 또 맛이 약간씩 다르니까 자기만의 단골집 만드는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남대문 시장이라고 하면 또 서울의 대표적인 종합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갈치조림 말고도 다른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요. 남대문 시장은 없는 물건을 찾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판매되는 시장으로 만여 개의 상점이 들어서 있는데요. 네. 낮에는 소매시장으로, 밤에는 도매시장으로 하루 종일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제 말 속도도 굉장히 분주하지 않습니까? 네. 분주해요. 네, 그 화개장터가 생각나지 않아요? 없는 건 있고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습니다. 화개장터. 네. 그런 화개장터 서울의 화개장터가 남대문 시장이다. 이 화개장터는 이제 5일장이고 남대문 시장은 이제 1일장이니까요. 자, 남대문 시장의 위치가 이 한양의 정문인 숭례문 옆이라서요. 옛날부터 오가는 사람들과 물자가 많았던 곳이었거든요. 그 덕에 조선 초부터 이곳에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 조정이 감독하는 시전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자연스럽게 좌판들이 늘어서면서 대규모 시장으로 발전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일제 때는 일본인 소유의 중앙물산 주식회사에서 남대문 시장을 경영을 했지만 지금은 남대문 상인회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네. 남대문 상인회 조합. 그렇습니다. 남대문 상인회 조합이 만들어져가지고 조합을 중심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마다 전혀 몰랐는데 이 시장이 들어서게 된 배경과 나름의 역사가 또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것만 봐도 재밌지 않습니까? 시장에 뭐가 있나, 먹거리가 뭐 있나 보다도 시장이 언제 생겼고 이때 남대문 시장이 그러니까 오래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상설시장 빼고 상설시장화 되기 전에는 남대문 시장이 최고로 쳤던 시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시전도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러게요. 이 남대문 시장에 가게 되면 꼭 둘러봐야 할 곳이 어딘가요? 네, 남대문 시장에는
아동 의류부터 여성 의류 그리고 남성 의류를 비롯해서요. 섬유 제품, 주방용품, 수입 상품, 액세서리 등 정말 다양한 품목의 상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품질 좋고 저렴한 가격의 상품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남대문 시장에서 갈치조림 골목과 함께 칼국수 골목도 유명한데요. 칼국수도 맛있지만 네. 이곳에서 칼국수를 주문하면 밥과 냉면 칼국수에 잘안 어울리는데. 밥과 냉면을? 그러게요. 밥과 냉면을 주는 어마어마한 서비스가 어마무시한 서비스가 따라오는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칼국수와 냉면을 같이 먹는 게 어떤 기분이죠? 그래 어쨌든 어쨌든 좀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같아요. 밥과 냉면이라면 칼국수가 그렇게 비싼 음식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곳 남대문 시장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야간 데이트를 즐기기도 좋고 밤 문화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말이죠. 도깨비 시장도 있고 많은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밤 문화를 시장에서 즐긴다고 하니까 되게 건전하고 좋네요. 좋죠. 네. 밤에 또 여는 시장은 남대문 시장 또 있고 동대문 시장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밤 데이트를 하실 때는 시장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서울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펴봤는데요. 내일도 권순철의 전통시장 특집 이어집니다. 기대를 해주세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이네요. 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누드 특집! 네, 맞습니다. 재빠르게 덧붙이셨는데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번 주 그림 읽어주는 여자는 누드화 특집, 누드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작품입니다. 어제 고야가 그린 옷을 벗은 마야 소개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아우 생생하죠. 네. 아우 생생합니다. 생생해. 침대에 길게 누워있는 여인의 이 누드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야릇했나 말투가? 아니요. 이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의 자세가요. 화가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누드를 그리는 하나의 정석 같은 자세였어요. 많은 화가들이 그린 유명한 누드화들은 대부분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을 그린 것인데요. 오늘 소개할 작품이 바로 그런 자세의 시초가 되는 그림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화가 티치아노 베첼리오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우르비노의 비너스. 네. 자, 비너스의 누드화를 그린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여기서 제가 그동안 들었던 그림 지식으로 좀 아는 척을 잘난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고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고야는 실제 여자를 모델로 해서 이 누드화를 그렸기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이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여신이나 성경에 나오는 여성같이 신화적인 존재만을 누드로 표현을 하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여신을 신성시했었죠. 네, 맞아요. 티치아노가 비너스를 소재로 누드화를 그린 것도 그런 이유였겠죠? 네, 맞아요. 같은 맥락. 예? 아주 잘난 체를 아주 제대로 잘하셨네요. 그나저나 이럴 거나 저럴 거나 그렇죠. 예. 네, 이 그림은 구이도 바르도 델라 로베레가 결혼하면서 자신의 신혼방을 장식하기 위해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우르비노의 공작이었어요. 그래서 작품 이름도 우르비노의 비너스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신혼방을 장식하기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한 후에 지녀야 할 마음가짐, 오. 지침 같은 거를 그림 속에 상징으로 두기도 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누드 하면 야. 가 생각나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뭐 신혼방에도 어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좋은 공부가 될 만한 문구도 이제 써있다 이거잖아요. 네네, 야, 상징이 있다 그런 거죠. 누드가 다 이게 뭐 외설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누드를 계속 예술 작품으로 소개해드리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선입견 버리시고 복면가왕처럼 선입견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러네요. 무엇보다 이 그림은 비너스라고 지칭된 여자의 육체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서 티치아노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시대의 화가이자 건축가인 조르조 바사리는 이 그림 속 여인을 보고 매우 아름답고 훌륭하게 완성된 꽃과 정묘한 포단에 쌓인 누워있는 젊은 비너스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자의 누드화임에도 불구하고 비너스를 그린 거라는 제목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은 거죠. 갑자기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그 신화 속 여신이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는 식으로 들려요, 그죠? 그렇죠. 뭔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죠. 어떤 유명 가수가 노래가 하나 딱 떠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더니 이 사람이 잘못한 거든 잘한 거든 다 용서가 이제 되는 그런 거와 같은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신화 속 여신이라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우르비노의 비너스 작품의 모티브를 얻어서 완성한 누드화를 내일 소개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해드릴게요. 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 아시죠? 네. 톰 소여의 모험, 그렇죠. 그리고 왕자와 거지 등을 쓴 소설가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을 선물한 그런 소설가. 네네네. 그 1880년에 마크 트웨인이 쓴 여행기 해외 도보 여행에서는 이 작품을 오히려 악랄하게 비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책에서 가장 역겹고 혐오스러우며 음란한 그림이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욕이네요, 욕. 네. 뭐 이제 책이라서 순화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의 뭐 욕이에요, 욕. 네, 그죠. 뭔가 책이라서 그나마 쓸 수 있는 단어를 좀 쓴 것 같은 욕이죠. 네. W로 시작하는 욕이 있죠. 그거와 같은 네. 표현 같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은 티치아노가 그림으로 사람들을 속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여자는 비너스가 아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네. 비너스. 아니다 이거죠. 네. 갑자기 놀라워진대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럼 갑자기 얘는 누구예요? 비너스가 아니면. 네. 이 그림을 주문한 델라 로베레와 결혼한 여자라는 말도 있는데요. 아무튼 뭐 베네치아에서 실존했던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귀족. 네. 그렇군요. 이 그림도 그러면은 실존 인물의 누드화를 그린 거네요. 네, 그랬는데도 제목에 비너스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 종교 재판 안 작품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비판 안 받으려고 했던 거겠죠. 또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라면 르네상스 시대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는 가톨릭이 더 이렇게 그렇죠. 보수적인 가톨릭 네, 집단이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런 여신이 아닌 여자의 누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현실이요. 그래요. 재밌습니다. 네. 이 비너스라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티치아노의 진짜 의도를 마크 트웨인이 간파한 것 같아요. 이 여자의 표정에서 은근히 도발적인 유혹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이 많은 화가들이 누드화를 그릴 때 여성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자세를 최초로 그린 그림이라고 했었죠. 예.
침대에 누워있는 누드의 여자를 그린 그림의 시초라고 했었죠. 그런데 티치아노가 이런 자세를 온전히 혼자 생각해서 그린 건 아니고요. 티치아노도 이전 화가의 작품에서 이 자세에 대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베네치아 회화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래요.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도 당연히 알려주셔야죠. 그럼. 네, 이 잠자는 비너스는 평화로운 평원 풀밭에 이불을 펼쳐놓고 새근새근 잠이 든 비너스를 그린 그림입니다. 누드의 비너스는 한 손으로 중요 부분을 가려서 은근한 아름다움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세는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잠자는 비너스가 야외에서 잠이 든 비너스를 그리면서 농촌의 평화롭고 소박한 서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했다면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실내 침대 위에 누워있는 비너스를 그려서 좀 더 가정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자, 그래요. 이 그림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떤 그림인지 빨리 보고 싶어요. 그림 설명해 주세요. 붉은색 침대에 길게 누워있는 여인은 전라의 모습을 하고 왼손으로 자신의 중요 부위를 살포시 가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금발머리는 어깨를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고야의 옷을 벗은 마야나 마네의 올랭피아 등 후대의 화가들이 여자의 누드화를 그릴 때 취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하지만 티치아노도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러한 여자의 자세를 그리게 된 거예요. 이 작품은 이탈리아 우르비노의 공작 구이도 바르도 델라 로베레가 자신의 신혼방을 장식할 그림을 주문해서 그려졌습니다. 그림 속 장소는 우르비노 궁전의 넓은 방입니다. 벽에는 고급스러운 무늬가 그려져 있고 창문 밖으로 대리석 기둥도 보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화려한 팔찌를 차고 장미 꽃다발을 쥐고 있습니다. 장미는 정절 혹은 비너스를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인 비너스의 육체를 이상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한 것으로 극찬을 받았지만 사실 이 여인은 비너스가 아닙니다. 매춘부라는 말도 있고 델라 로베레와 결혼한 귀족의 여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실제 여자를 모델로 해서 그린 누드화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신화 속 여신이 아닌 실제 여자를 모델로 한 누드화는 금기시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축하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자를 비너스로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치장할 옷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의 뒤에 있는 두 명의 하녀 중 한 명은 서서 한쪽 어깨에 옷을 걸치고 있고 한 명은 어깨를 뒤적이며 또 다른 옷을 찾고 있습니다. 여인의 발끝에는 강아지가 웅크려 자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충절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서로 의무를 저버리지 말고 정절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장치입니다. 창문의 난간에 있는 둥그런 은매화 나무는 영원한 애정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여인은 미소를 머금은 채 시선은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중요 부위를 손으로 가리고 있기는 하지만 전래의 모습을 드러낸 여인의 시선과 표정에는 전혀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혹적이고 유혹적입니다. 이런 도발적인 여인의 표정을 통해 여성의 성적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티치아노는 이 그림을 통해 결혼할 여자가 지녀야 할 정절, 순결과 더불어 그 이면에 있는 여성 본연의 관능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뭔가 이 사람이 비너스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관능적인 여자의 모습을 그린 티치아노의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내일은 이 그림을 모티브로 한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작품을 살펴보려고 해요. 네. 우르비노의 비너스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바람에 티치아노와는 다르게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두 그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내일도 기대가 되네요. 얼마나 오늘은- 직접적으로 그렸을지. 그러게요. 네. 자, 오늘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즐거운 술자리 뒤에 찾아오는 숙취. 술자리 다음 날도 상큼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술 마신 뒤 가장 좋은 숙취 해소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 어제 그제 이틀간 술을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숙취를 달래주기 위해서 무엇이 효과적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식이다, 모임이다 하면은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 다음날 숙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즐겁게 마신 술, 드신 다음 날도 상쾌하게 보내야죠. 술 마신 뒤 알코올을 분해할 때 우리 몸은 당과 수분을 사용합니다. 이때 알코올 성분이 체외로 많은 수분을 배출시켜서 숙취가 일어난다고 하는군요. 술을 마신 다음 날 유독 갈증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기만 해도 숙취 해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수분이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춰주고 몸에 남아있는 알코올의 배설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숙취가 있을 땐 당연히 수분을 충분히 많이 섭취해야겠죠. 게다가 알코올 분해 사용된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미네랄 같은 각종 전해질도 함께 배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맹물을 마시기보다는 당과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꿀물, 식혜, 과일 주스, 이온 음료 등이 더 좋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음료를 마실 땐 차갑게 마셔야 위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친구나 직장 동료가 숙취로 고생할 때는 차가운 꿀물을 건네는 센스를 발휘하면 인기 만점이겠죠? 충분한 수면이 알코올 분해 최고입니다. 숙취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면입니다. 몸 안에 들어온 알코올 배출의 90%는 간이 담당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 다른 신체 활동이 없어서 간이 알코올 대사에 전념할 수 있는 덕분이랍니다. 그러니 술을 드시고서는 잠을 많이 자야겠죠? 자, 그럼 이제 속을 풀어주는 음식들을 살펴볼까요? 속풀이에 좋은 해장국으로는 북엇국, 콩나물국, 조개국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장 음식에는 역시 뜨끈한 국물이 좋죠. 알코올은 땀을 통해서도 배설되는데 국물을 마시면서 땀을 흘리면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고춧가루 등은 타지 말고 맑은 국물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북어의 단백질에는 알코올 해독과 간 보호에 좋은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있고요. 북엇국에 들어있는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속풀이를 위해서는 북엇국이나 콩나물국을 드시는 게 해장에 아주 좋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콩나물이 들어간 북엇국이나 북어가 들어간 콩나물국도 좋겠다는 얘기죠. 이외에 조개국도 좋습니다. 조개에 함유된 타우린, 베타인은 알코올이 잘 분해되도록 도와주어서 술 마신 뒤에 간장을 보호해줍니다. 또 글리코겐 성분은 피로회복에 효과적이거든요. 조개국에 부추를 넣어서 끓이면 칼슘과 비타민 A, 비타민 C가 첨가돼서 더 좋아요.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은 위에 자극적이니까 조금 식혀서 드시고요. 또 버섯탕이나 버섯 전골이 간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줘서 좋습니다. 버섯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간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또 간 독성을 완화시키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고 알코올 대사를 돕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많다고 하네요. 특히 버섯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은 모두 수용성이니까 이왕이면 탕이나 전골로 끓여서 국물까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등어와 꽁치도 빼놓을 수가 없죠. 고등어와 꽁치에는 뇌신경 조직에 많이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하는 데 필수적인 효소를 만드는 성분인 나이아신도 많고요. 또 녹차, 허브차, 감나무잎, 히비스쿠스차 등도 알코올 분해에 효과적입니다. 숙취에는 녹차가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비타민 C, 아스파라긴산, 알라닌 등 아미노산 성분이 알코올 분해 효소의 작용을 도와서 알코올의 분해를 촉진합니다. 술 마시고 난 후에 두통과 같은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죠.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진 마시고요. 녹차보다는 허브차가 더 좋습니다. 감나무 잎의 타닌 성분이 위장을 보호한다고 하니 감나무 잎차도 좋겠죠. 히비스쿠스 차는 안토시아닌 등 간세포 손상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과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유는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위를 보호합니다. 우유에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술 마신 뒤에 마시면 좋다고 하죠. 음주 후에는 과도한 지방 섭취는 좋지 않으므로 기왕이면 저지방 우유가 더 낫답니다. 또 우유 속에는 간의 알코올 성분 분해를 돕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서 간의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우유에 있는 지방, 비타민 A, 뮤신, 나트륨, 탄산수소 이온 등이 위를 보호하는 작용을 해서 숙취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거죠. 다만 평소 우유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자, 오늘은 숙취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이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수분과 당분, 전해질을 잘 보충하시고 또 충분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또 북어, 콩나물, 조개 등을 재료로 한 해장국으로 숙취를 푸시고 버섯탕, 고등어, 꽁치, 녹차, 허브차, 그리고 우유 등 술 마신 뒤에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해 주시면 한결 거뜬해질 겁니다. 네, 숙취에 좋은 음식들이 진짜 많네요. 네, 그래요. 꿀물, 식혜, 북엇국, 조개국, 콩나물국, 감나무 잎차, 뭐 히비스쿠스차 이런 것들도 있고 우유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두부, 콩나물국, 뭐 조개국, 뭐 이런 거 좋죠. 네. 아,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죠. 네. 뭐 이런 것들 뭐 워낙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뭐 하나 다 먹어도 숙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아, 해장 음식이 아우 시원하네 이러면서 술 한 잔이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술 생각이 또 나는데 이러면서 또 술을 드시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안 그럽니다. 해장 음식을 먹을 때는 해장 음식만. 그렇습니다. 자, 술 마신 다음 날은 속을 잘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니까. 숙취 해소에 녹차나 허브차 같은 차가 좋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고요. 네네. 우유도 또 놀랍기도 하고 이렇게 주변에 숙취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 한 잔 마셔보라고 해봐야겠어요. 네. 순철 씨는 뭐 어떻게 글쎄요, 해장을 하세요? 뭐 특별한 해장 방법은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장이 되는 아, 시간이 지나면? 네. 그렇죠. 아니면 저희 집은 콩나물국, 북엇국 이런 거 많이 끓여 먹긴 해요. 시원하니까. 그렇군요. 네. 자, 해장국을 끓여주는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거죠. 맞아요. 아무 말 없이 해장국 끓여주면 군말 없이 먹어야 돼요. 네, 사랑하는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술은 적당히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자, 2월 3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